선발 공고가 계속 늦어지던 26년 예비 창업 패키지. 근데 웬걸? 25년에는 780명을 뽑던 선발 인원이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지원금도 평균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20%나 줄었고, 심지어 제출 양식도 10페이지 내외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많이들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이유만 제대로 알면 이런 변화가 당연한 거구나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뭘 조심해야 할지도 훨씬 선명하게 보일 거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 변화가 길게 보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점입니다. 물론 창업을 제대로 할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는요. 자, 그럼 오늘은 이 변화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제 생각 3가지와 구체적인 점검 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이번 예창패에 붙을 수 있냐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런 합격 비법이나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시즌에 그런 콘텐츠가 워낙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채널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창업자를 코칭, 멘토링하는 사람이지 정부지원금 컨설팅 해드리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대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은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것인가요? 물론 창업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이 자금 확보를 위해 정부지원금을 영리하게 활용하는 거 분명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부지원금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분들 또한 적지 않다는 점이죠. 여러분 혹시 좀비 기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좀비 기업, 다른 말로 한계 기업은 영업이익으로는 이자의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부실 기업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보통 3년 연속 이런 상태가 지속돼서 회생 가능성이 낮음에도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으로 연명하는 기업을 뜻하죠. 근데 이 좀비 기업과 똑 닮은 좀비 창업가들이 있어요. 창업한 지 3년, 심지어 5년이 다 돼 가는데 제품이나 본인들의 서비스로는 제대로 된 매출을 내지 못하고 다양한 정부 지원금에 의지해서 버티고만 있는 창업가들이 꽤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이런 좀비 창업가들이 처음부터 나는 사업 제대로 키워볼 생각 없어. 정부 지원금만 계속 타면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나는 이 사업 아이템으로 성공해서 토스 같은 회사를 만들 거야. 미래 아마존이 될 거야. 이런 부푼 꿈을 안고 창업을 시작한 여러분과 똑같은 창업 꿈나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생각처럼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원금으로 연명하게 된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무슨 일로 이렇게 좀비가 돼버린 걸까요? 당연히 제가 모르는 저마다의 상황과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 지원금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바라본 것도 분명 하나의 원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심사위원회 입맛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골몰하느라 정작 중요한 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 둘이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걸까요?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운영하는 창업 커뮤니티 초보 창업 스쿨에 올라오는 질문을 보면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요, 사업계획서 작성법이랑 예창패 정책 변화에 관한 질문만 주구장창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보통 이런 걸 궁금해 하세요. 팀에 개발자가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써야 평가에서 덜 불리할까요? 이번에 어느 지역 경쟁률이 제일 낮을 것 같나요? SO음이 아무리 계산해봐도 너무 작아요. 이러면 심사에서 불리하니까 일단 좀 늘릴까요? 보이세요? 이분들 질문에는 내 사업이 없어요. 전부 어떻게 보여야 붙는가에만 온 관심이 가 있죠.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고객에는 관심이 없고 대신 심사위원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죠. 제 목표 고객이 한국 거주 외국인인데 초기 고객으로 만들려면 외국인 커뮤니티를 직접 접촉하는 게 나을까요? 어학당과 제휴를 맺는 게 나을까요?
AI 관련 인력을 뽑아야 하는데 제가 바이브 코딩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서 경험 많은 시니어 개발자가 필요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뽑기가 참 힘드네요. 그래도 시니어를 고집해야 할까요? 아니면 타협해서 주니어로 가는 게 맞을까요? 어떠세요?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두 번째 분들은 질문 자체가 실제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갈까에 집중돼 있어요. 흥미로운 건 이 두 번째 분들도 청창사에 도전 다 하셨고요. 지금 예창패 사업 기획서도 열심히 다듬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앞에 분들과 다르게 정부 지원금 합격은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를 더 진지하게 고민한다는 거 딱 하나만 다른 거죠. 비유하자면 사업 자금은 연료이고 여러분의 사업 아이디어, 사업 모델은 엔진이에요. 아무리 연료가 많아도 애초에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자동차는 굴러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현명한 창업가라면 정부 지원금을 타는 것에 앞서 내 사업 아이디어가 제대로 작동하는 게 맞는지 그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고 높이는 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움직이지도 않는 엔진을 붙잡고 연료에만 목을 매는 좀비 창업가가 되는 불행한 일이 여러분들께 벌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예창패를 포함한 창업 패키지의 중요한 변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예창패 선정 인원 추이를 한번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2021년에 1,530명이었던 선정 인원이 올해는 300명이죠. 6년 연속 감소. 그리고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고요. 여기서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2026년 전체 창업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3조 4,645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혜택이 줄어든 건 아닌 게 분명한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한번 창업에 도전했다 실패한 사람들, 4명 재창업자들에 대한 혜택은 오히려 반대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17일 경기 성남 청년 스타트업 상상 콘서트에서 우리 사회는 실패에 대해 너무 가혹한 것 같다. 실패해본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며 제도전 지원 강화를 공개 약속한 거 워낙 유명하죠. 또한 2030년까지 총 1조 규모의 제도전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며 이 대통령은 제도전 펀드가 1조 원인데 좀 적어 보인다며 규모를 더 늘릴 가능성도 내비쳤죠. 그리고 실제로 제도전 성공 패키지도 지원 대상을 넓히고 폐업 이력을 없애주는 등 꽤나 파격적인 혜택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추세고요. 자, 이 상반된 두 가지 사실이 의미하는 건 과연 뭘까요? 이제 정부는 지원금에 의존하려는 창업가가 아니라 실패를 무릅쓰고 용기 있게 성과에 도전하는 창업자, 실제 성과를 보여주는 사람들만 골라서 지원하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올해 가뜩이나 혜택이 줄어든 예창패에서 왜 더욱 강화된 2단계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했는지가 이해가 되죠. 즉, 성과를 못 내면 합격했어도 더 이상의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나름 섬뜩한 선언인 셈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붙었다고 끝이 아닌 겁니다. 8개월 협약 기간 중간에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나머지 지원금은 더 이상 없는 거니까요. 정리하자면 결국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규모 축소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가르치고 있어요. 진짜 창업에 자신의 미래를 제대로 걸어볼 각오가 되어 있는 찐 창업가를 골라서 돕겠다는 목표, 거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정책이 드디어 제 역할을 하려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환영입니다. 진짜 창업자를 위한 제도로 재설계되고 있는 거니까요. 이 점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점을 진짜 창업에 뜻이 있는 분들, 정부 지원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정말 사업에 뜻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예창패를 계기로 창업 지망생 단계에서 벗어나 진짜 창업가가 돼보세요. 만약 떨어지더라도 진짜 시작을 해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당장 사무실 얻고 직원 뽑고 돈 써서 외형을 갖추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대신 이제 발로 뛰면서 고객을 만나고 내 사업 아이디어가 현실성이 있는지 현실 세계에서 확인하는 노력을 더욱 진지하게 해보시라는 의미예요. 그럼
그 첫걸음이 뭐냐? 바로 사업계획서입니다. 단, 합격을 위해 억지로 짜맞춘 계획서가 아니라 내 사업을 현실적으로 점검하는 냉정한 점검표로서 사업계획서를 써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남은 기간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오늘은 어렵고 복잡한 얘기는 말고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심사위원을 설득하려 들지 말고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설득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수백 팀 이상의 사업계획서를 봐왔는데요. 탈락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들, 이게 꼭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것도 나름 정말 노력하신 건 맞습니다. 다만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심사위원은 여러분이 숫자를 잘 끼워 맞췄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봐요.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개연성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정부지원금 심사위원들만 보는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만나게 될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류의 사업을 평가할 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창패 공고문에 나온 평가 항목 4가지를 보면 이게 사실 내 사업 아이디어를 점검하는 프레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최대한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이렇게 심사위원을 설득하겠다는 생각은 잠깐만 내려놓고 스스로 이 질문들에 답을 하다 보면 분명 처음보다 훨씬 현실적인 사업계획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생기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더니 내 사업 아이디어에 허점이 드러나네? 이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억지로 근거를 끌어모으고 숫자를 끼워 맞추기 시작합니다. 일단 어떻게든 사업계획서 합격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요. 이런 상황 저는 실제로 참 자주 보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탐쌤 쏨을 계산하다 보니까 아무리 해봐도 쏨이 5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사업을 해도 결국은 목표 매출이 5억밖에 안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목표 시장을 재정의하거나 어쩌면 피버팅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쏨이 너무 작으면 심사위원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숫자를 좀 만지지 뭐 해서 막 100억, 200억 이렇게 일단 숫자를 늘리죠. 그래놓고 뒤에 경쟁 분석에서는 내 서비스는 경쟁사들보다 특별한 장점이 아직은 없으니까 가격을 좀 낮게 잡아야 되겠다. 평균 4만 원이니까 대충 한 2만 5천 원 정도를 해보지 뭐 이런 결정들을 계속 내려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일지도 몰라요. 근데 2만 5천 원짜리 서비스를 팔아서 100억을 벌려면 도대체 몇 명한테 이걸 팔아야 하는 걸까요? 단순 계산해봐도 40만 명이죠? 근데 이 사업계획서에는 무슨 수로 40만 명에게 이 서비스를 팔 건지 구체적인 고투마켓 계획은 또 없어요. 심지어 마케팅이나 세일즈 인력도 제대로 갖추려는 채용 계획도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고요. 근데 이런 점을 지적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럼 광고 매출로 나머지 매출을 채우면 될 것 같아요. 라는 대답을 자주 주시는데요. 광고주가 제값 내고 광고를 걸고 싶은 서비스가 되려면 사용자가 도대체 몇 명쯤 돼야 되는 걸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5천 명, 1만 명,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겠죠? 그럼 어떻게 사용자를 빠르게 모을지가 정말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또 안 보이죠? 자, 제 얘기 듣고 뜨끔하신 분들 분명 계시죠? 설령 이렇게 해서 예창패 1단계 붙는다 한들 2단계 중간평가에서 결국은 이렇게 외면했던 허점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솔직한 점검 끝에 이대로는 사업이 어렵겠다 싶다면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세요.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조사하고 사업을 다시 기획해 보는 거죠. 하지만 원점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안 보이던 이런 허점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창업자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제가 지켜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려도 결국 사업에서 성공하는 건 이런 시행착오를 꾹 참고 견뎌낸 분들이더라고요. 물론 말이야 쉽지 이렇게 한다는 거 진짜 어렵다는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지원금 합격보다 성공하는 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어렵지만 제게 믿고 이대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얘기는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린 얘기에 공감하셨다면 사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다음 3가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 3가지 질문에 어떤 답을 얻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모두 보고 솔직한 의견 한 분도 빠짐없이 드리겠습니다. 대신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그냥 솔직하게 이러이러한 점이 부족하다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 솔직함이 분명 좋은 사업, 좋은 사업 계획서의 출발점일 테니까요. 자, 저는 앞으로 정부 지원금이 목적인 분들 말고 설사 지원금에 떨어져도 실제 창업에 도전하실 분들, 지원금은 그저 수단일 뿐 최종 목표는 사업 성공이라는 점에 공감하시는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가 아니라 실제 창업 성공 경험이 있는 창업 선배, 컴퍼니 빌더와 창업 기획사, 시드 투자를 주로 하는 벤처 투자사, 변리사, 업무사,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셔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전무 멘토단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창업 커뮤니티 초보 창업 스쿨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창업의 첫 발을 성공적으로 딛고 싶은 분들은 제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해 놓으셔서 이런 요긴한 내용을 놓치지 말고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